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대한민국 건설사 금융사 연쇄부도 위기 저축은행 사태 재현이란 주제로 오늘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건설사 연쇄부도 위기 째깍째깍 정부 대책은 하면서 이제 쭉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건설사 관련된 기사를 구글에서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안 좋은 최악의 기사들만 나오고 있어요. 특히 뭐 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가 연차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건설사들 중에 조금 규모가 있는 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건설사 위기라는 내용들 이 키워드가 되게 많이 언론사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을 오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뭔가 우리 앞에 다가섰을 정도면 끝물이에요. 끝물. 플러스 알파로 위기 시작의 초입임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설사 폐업 신고에다 대규모 부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건설사 리스크, 부동산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를 좀 우리가 먼저 금액의 규모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최근에 금융위원회 몇 달 전에 이제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사업성 평가 결과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 게 PF가 전체 우리나라 PF가 10.9%인 수준이 22.9조 원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PF 규모는 약 200조 원 정도로 되는 걸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10%가 조금 넘는 22.9조 원이 부실 우려가 있는 이제 부동산 PF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200조 원 중에 10%인 20조 원이 벌써 지금 부실이라는 거는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해지면 이게 15, 20, 3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현재 기준일 뿐이지 이제 늘어나면 굉장히 좀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한국은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통 이제 정부 단체에서는 이런 위기들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한국은행마저도 부동산 PF 부실채권 규모가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 고정 이하 여신 규모 이거 쉽게 번역해드리면 쉽게 말해서 부실채권이라고 번역을 하면 돼요. 부실채권 규모는 24조 3천억 원 규모인데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 10조 5천억 원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히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0.9%에서 올해 6월 말 29.7%로 늘었다. 이것도 과거 수준이라서 현재에는 훨씬 더 30% 이상으로 늘어났을 수가 있어요. 저축은행 대란 때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지금 부실채권이 늘어났고요. 현재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무려 30%인데 이것도 작년 기준으로 집계한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거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2025년 2월로 기준으로 한다? 이건 이제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서 모르는데 아마 훨씬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굉장히 좀 큰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축은행들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 즉 부실채권 비율이 30%라는 거고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해드리면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돈이 저축은행들이 대출해준 것 중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돈이 PF 기준으로 30%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100개 정도 대출이 나갔으면 30개는 원금도 못 받게 생긴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요 지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한문이 21세기의 금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혼란스러운 용어들로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정보의 접근을 막는 게 요즘 21세기입니다. 조선시대의 한문은 양반들이라는 이제 기득권들이 서민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정보의 접근을 차단을 하고 자신들만 정보를 교류를 하고 소식을 전달 서로를 이제 주고받고 이랬던 게 바로 조선의 한문이잖아요. 그래서 기득권을 유지하게 만들어준 수단인데 21세기는 그게 바로 금융입니다. 그래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실채권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못 받을 돈들이 늘어나고 있다. 저축은행들 입장에서 지금 거의 준 파산 상태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한국 저축은행 사태이 뭔데? 총 30개 정도 되는 저축은행들이 퇴출되거나 파산됐던 사건을 의미를 하는데 2011년부터 12년 사이에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 정지 사태입니다. 근데 요게 2011년에서 12년에 왜 일어났냐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 여파가 계속 커져가지고 저축은행들이 한 번에 줄도산했던 때가 바로 2011년 3년 뒤에 터진 사건이에요. 총 피해 금액이 50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실피해 금액이래. 심지어 총 금액이 아니라 총 피해 금액 총 10만 8천 명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제 궁금해지는 게 지금 저축은행 사태 당시보다 벌써 2배 정도 되는 부실채권 규모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아직까지 아무 사건도 안 터졌는데 벌써 저축은행 사태의 2배 정도의 부실채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30%가 못 받는 돈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어요. 저축은행에서. 그럼 도대체 저축은행 몇 군데가 망한다는 걸까요? 근데 비단 이번엔 저축은행만 망하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저축은행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를 알면 지금도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를 알 수 있는데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0만 명의 피해자를 만든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뭐였냐? 첫 번째로 부동산 PF 대출의
리스크 증가. 부동산 개발사에다가 대규모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다가. 근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PF도 악화됐어요.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대출해준 PF 자금이 회수 못 되니까 부실채권 되면서 심각한 부실 사태 발생했습니다. 지금 딱 이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죠. 두 번째,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계열사 지원에 사용해서 이제 약간 우회해서 자금을 쓰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부실 대출을 숨기기 위해서 대출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이거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바로 다음에 기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위험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 레버리지를 확대했다. 이거는 실제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단초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위기가 저축은행 대란 사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3년 뒤에 우리나라 저축은행까지 오게 되면서 저축은행 30군데가 무너진 건데 정확히 현재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부동산 PF라고 쳐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및 레버리지 확대 이것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딱 까보고 나니까 와 이거를 대출 가지고 또 장난질을 쳤더라. 이걸 나중에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검찰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했다. 김원규 LS증권 대표 기소. 이제 증권사 얘기죠. 검찰 PF 대출 비리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자, 증권사들이 PF 관련해서 장난질 친 게 지금 기사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업은 탐욕으로 시작해서 탐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 탐욕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금융사를 찾아가게 되고 그런 고객들을 또 이용해 먹는 게 금융사들이죠. 저축은행 사태 10년 전에 저축은행 사태 때랑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PF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수면 아래에 이제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막 기소당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이러고 있죠. 결국 끝에서 피해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띠 차리고 이거를 스스로 자산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까지 뉴스가 나올 정도면 위기가 이미 시작된 경우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슈를 그냥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전국의 아파트의 하락 거래량의 비중을 보게 되면 44.9%, 즉 45%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하락 거래, 즉 이제 원래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었다라고 하면은 9.9억에 나와서 거래가 되는 경우 가격이 다운된 거래가 전체 거래의 44.9%까지 늘었대요. 6개월째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전국에서 이제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는 것 중에 절반 정도는 가격이 다운된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모든 부동산을 다 하면 어떨까요? 토지, 주택, 상가 다 하면은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왜냐? 아파트가 부동산에서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 중에 하나로 우리는 여겨왔기 때문에 아파트가 이 정도라는 거는 사실 다른 부동산은 좀 더 심각할 가능성이 커요.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는요. 지금은 간신히 버티는 형국인데 여기서 세계 경제가 갑자기 고꾸라지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 고점에서 상당히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딱 꺾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니까 3년 뒤에 우리나라가 저축은행 대란 사태 터졌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버티고 있어도 세계 경제가 한 번에 악화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은 약간 고점에서 이렇게 악화되는 느낌이라고 하면 어느 시점대 되면 쭉 악화되는 때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바로 한국 금융사들의 직격타의 리스크가 오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현재 저 이걸 보고 조금 충격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건설공사 계약 액수, 민간 건설사들의 건설공사 계약 액수 추이를 보게 되면 2022년 딱 찍고 나서 건설공사 들어가는 그 계약 액수가 진짜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2024년 통계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니까 어때요? 건설사들 무너지고 투자자들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신동아 건설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이름이 알만한 이런 건설사들도 막 부도 처리되고 이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투자자들이랑 건설사들한테 돈 내준 데가 어디냐? 금융기관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LS증권이니 뭐 한국투자증권이니 뭐 조사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PF 사건들이 왜 터지고 있냐면 모든 사건들은 다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가 문제 발생을 하지 올라갈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이때는 문제가 다 가려집니다. 비트코인 FTX 사태랑 루나 사태 터질 때 어땠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찍고 2021년에 쭉 떨어질 때 이때부터 루나 사태, FTX 사태 다 이때 터졌거든요. 즉 문제는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터지지 올라갈 땐 절대 안 터진다. 지금도 미국 증시도 지금 나스닥 계속 올라가다 지금 이제 2달째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도 떨어지게 되면 이제 미국 증시에 감춰져 있던 문제점들이 드러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건설 쪽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이 안 돌아요. 게다가 투자자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비용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 비용이 물가가 높아졌다 보니까. 그래서 건설사들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와중에 이 건설 쪽이랑 부동산 쪽이랑 이런 데 투자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증권사, 보험사, 은행, 저축은행
이런 이제 개별 은행 이런 데들인데 벌써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증권사가 있어서 여기는 이제 오늘 아예 회사명까지 공개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공개된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고소당할 일은 없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이틀 전에 IM증권 작년 순손실 1,600억 부동산 PF 충당금 여파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부동산 PF라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죠. 이번에 증권사를 쭉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증권사를 쭉 조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유독 눈에 띈 증권사 중에 하나가 바로 IM증권입니다. 옛날 하이투자증권이거든요. 근데 여기 현재 이제 재무구조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자 현재 최근 이제 IM증권의 재무제표를 제가 이제 금감원 다트에서 한번 까봤는데 자본 총계가 1조 3천억에서 1조 2천억으로 급감했습니다. 9달 동안 자본이 1,300억 정도 증발을 해버렸어요. 아직까지 1.2조 원이라는 자본이 있기는 하지만 자본이 적지 않게 증발을 한 건 맞겠죠.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IM증권 같은 경우는 유독 이상한 이제 계정 과목이 하나가 있는데 대지급근 항목이라는 데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100만 원 단위거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800억 정도의 대지급금에서 91%의 부실채권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지급금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부동산 PF 같은 데 나가는 계정 과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지급금에 이렇게 1800억이라는 큰 돈이 잡힌 거는 다른 증권사의 거의 100배 규모예요. 대형 증권사들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보통 100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18만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이게 뭔가 비리가 있나? 이렇게 좀 이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의 조사가 좀 필요해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이거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IM증권의 부실 채권이 총 액수가 3,800억 정도 돼요. 전체 채권 중에 13%가 부실 채권이 돼버린 상황이고, 특히 PF와 관련이 깊은 채무보증 같은 경우에는 28%가 부실채권입니다. 현재 자본이 1.2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중에 부실채권이 3,800억이에요. 자본의 3분의 1 정도가 부실채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더 이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IM증권의 채무보증 고정이하 비율을 보게 되면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부실채권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 9월부터 12월, 3월, 6월, 9월 이렇게 갈 때까지 6, 11, 11.5, 17, 28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6,600억이에요. 가장 최신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인데 지금 그러면 5달이 넘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채무보증 금액이 17에서 28까지 갑자기 늘었어요. 3달 동안. 그럼 현재 이 늘어나는 추세가 분기당 58%씩 늘어났거든요. 1.5배씩 늘어났어요. 그럼 현재 추산해보면 전체 채무보증 금액에, 그러니까 이제 PF나 이런 쪽으로 채무보증한 금액의 45%가 부실채권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2분기 정도 지나서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 IM증권의 채무보증 금액이 다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6,600억이. 이게 과연 말이 될까? 물론 이제 전액 부실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 건 이제 불가능한 경우의 수에 가까운데, 부실채권 비중이 이렇게 빨리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겠죠. 특히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더더욱 빠르게 부실해져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서 이 IM증권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하시고 쓰시면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IM증권은 2년 연속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IM증권이 옛날 하이투자증권입니다. 근데 하이투자증권이 2018년에 IM증권으로 이제 DGB금융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이렇게 하이투자증권에서 IM증권이 됐는데, 비대면 고객 수가 옛날 기준 3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수십만 명의 고객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IM증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회사가 PF 대출 부실 같은 것들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수십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IM증권의 이제 모회사가 DGB금융그룹인데, DGB금융그룹은 어디다? IM증권, IM라이프, DGB 대구뱅크 이렇게 써져 있는데 대구은행을 이제 기점으로 한 그 금융그룹이에요. DGB금융그룹 계열사가 18년에 하이투자증권을 인수를 해가지고 IM증권으로 이름을 나중에 바꿨는데, 근데 저는 이게 IM증권이 지금 이렇게 부실화가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조금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이유가 지방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거든요. 경상도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서울이나 경인권보다는 경상도권 굉장히 지금 신라 쪽이 망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 쪽이나 이제 대구 쪽 부동산도 많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상도권의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저거 좀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DGB금융그룹은 대구 기반이 어떤 이제 그 금융그룹이지 않습니까? 대구은행 기반에. 근데 이 IM증권이 유독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부실이 심각한 이유가 대구 쪽에 투자한 거나 이런 경상도권에 대출 나간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라면 어떨까요? 지금 경상권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심각하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이제 그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다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지방의 부동산의 부실이 확대되고 PF 쪽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지방 건설사들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특히 경상권, IM증권의 부실로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경상도 쪽 경제 안 좋아져요. 부산이나 대구 이런 이제 경상권. 그러면은 부동산도 악화돼요. 부동산 악화되면 여기다 돈 대준 증권사나 투자자들도 악화됩니다. 그게 바로 IM증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 아예 어그로 끄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위기도 안 터졌는데 위기라고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태의 심각성이 좀 많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게 아예 눈으로 확인이 돼요. 저축은행이 대출 나간 거에 30%가 부실채권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다가오는 경제 위기, 우리가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체감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수강료 한 푼도 안 받고 전액 다 환급해드리는 입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르미츠바 입문 시즌 4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대공황 리버모어 투자법이라고 해서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하루 만에 2조 원을 벌어들인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환점 매매 요즘 이제 21세기 트레이더를 다 쓰고 있는데 1929년에 지수가 붕괴되고 89% 이제 폭락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전환점 매매로 큰 돈을 벌어들인 제시 리버머의 노하우, 자금 관리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기다 더해서 경제 분석 노하우, 그 다음에 차트로 수백만에서 수천억을 벌어들인 사람들의 노하우, 거기다가 성공 투자 마인드셋 이런 이제 내용들까지 해서 다 이제 실질적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 이제 강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1577-0471로 입문 이렇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거나 프로필 링크,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은 요 내용, 강의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 요번에 한국 경제가 절대 이제 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잘 버텼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